낙엽이 질 무렵 생기는 특수한 세포층을 떨켜라 한다. 잎자루와 가지가 붙은 곳에 생기는데 잎이나 과실 등이 식물의 몸에서 떨어졌을 때 몸에서 잎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하고 미생물의 침입을 막아준다. 떨겨층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제 몸의 일부를 스스로 떨어지게 만든다. 봄부터 싹을 틔우느라 애쓴 나무에 잎은 탄소 동화작용으로 영양을 듬뿍 내려준다. 그런 후 나무가 혹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떨겨층을 만들고 잎은 떨어져 미련 없이 거름이 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설은 이영희 작가님의 떨켜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전 근대적인 태생적 마이너리그의 서름 겪어보셨을까요? 오늘의 소설은 10분의 콤플렉스를 가진 쌍둥이 동생이 할아버지의 떨켜 이론을 금년으로부터 실천해가는 자충우돌 이야기입니다. 따뜻하고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을에 행복한 소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오늘도 하소담 소설로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소담에게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떨켜, 이영희. 고약한 냄새가 먼저 방문객의 후각을 자극한다. 벤젠인지 메탄올인지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냄새가 아닌가. 사위가 어둠에 잠기는 시간이라 후각이 시각을 앞지른다. 새 아파트라는 것을 고약한 냄새로 스컹크같이 알린다. 하긴 냄새를 잘 맡아 어려서부터 아프리카 코끼리 소리를 듣곤 했지만 출입문 옆에 동호수를 누르기 전 제사 지낼 시간을 따져보니 아직도 4-5시간은 남아있다. 잠깐만. 아유, 그새를 못 참고 또. 아내가 담배 한번 피워보지 않은 듯 몹시 못마땅해한다. 나는 이내 돌아서서 출입구에서 떨어진 공터에서 담배를 한 대 꼬나물었다. 어제 이맘때 뜯은 담뱃갑에 겨우 한 개비가 남아있다. 담배 맛이 기가 막히게 좋다. 뭐든지 시간이 없거나 바닥이 보일 때 시도하는 것이 간절한 맛이 있어서 더 좋다. 처음 담배를 배울 때는 매캐한 연기가 폐부 깊숙이 들여차는 것을 못 참았는데 이제는 안정되니 흡연 중독자가 된 듯하다. 아내가 먼저 올라가지 않고 기다리더니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탄성을 지른다. 세상에, 큰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크네. 우리는 어느 세월에. 코로나로 집들이 하지 않아서 처음 방문한 아내가 부러워하는데 나는 못 들은 척 딴청을 피운다. 지하에서 타고 올라오는 사람이 2명 있었는데 한 여자가 나를 빤히 바라보더니 인상을 쓴다. 무어라 말할 듯한 표정으로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입을 다물어버린다. 아내가 낌새를 알아채고 눈짓으로 벽을 가리킨다. 실내 흡연 금지. 3, 4호 라인. 누군가의 상습적인 흡연으로 입주민들이 못 살겠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흡연은 건물 밖으로 나가서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쓰여 있다. 지목하는 사람은 형이 틀림없을 것이나 내게서 담배 냄새가 나니 그 여자는 나를 지목하고 그런 표정을 지었으리라. 아내는 벽에 붙은 것을 스마트폰으로 얼른 찍는다. 엘리베이터는 우리를 18층에 내려주고 그 여자들만 싣고 올라간다. 벌써 전을 붙이는지 기름 냄새가 현관에서 우리를 격하게 환영한다. 갑자기 배가 고파진다. 민지는 안 왔어요?
외할머니랑 집에서 놀아요. 형님은 저 오면 하시라고 했더니 뭘 벌써 시작하셨어요. 뭐 조금 하는 거라 제사상에 올릴 것만 해놓고 저녁에 우리가 먹으려고. 삼촌 전 좋아하잖아. 큰아빠는 아직 안 오셨을 테고 아버님은요? 아버님은 할아버님 기일이라 마음이 아프신지 혼자 방에 계시고 애들 아빠는 아직 퇴근 전이고. 아주버님 담배 끊으셔야겠어요. 엘리베이터에 쓰여 있는 게 꼭 큰아빠 지목하는 것 같던데요. 아까 몇 층 사는지 몰라도 어떤 여자가 민지 아빠한테서 담배 냄새가 나는지 뱁새 눈을 하고 쏘아보더라고요. 아, 그 여자 바로 위층 19층에 살아. 뭐 자기네 애가 새집 증후군으로 아토피가 있는데 담배 냄새까지 난다고 관리사무소에 부탁해서 하루에 한두 번은 꼭 방송에서 민망하기도 하고 걱정이야. 담배 끊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어쩐지 눈초리가 예사가 아니었어요. 삼촌을 우리 준섭이 아빠로 알았나 보네. 쌍둥이니 남들이 보면 구분 못하잖아. 입주하던 날부터 쌍심지를 켜고 보더라고. 형과 나는 일란성 쌍둥이이다. 10분 차이인데 얼굴이나 키가 거의 같으니 아주 친한 사람 아니면 알아보기 힘들다. 지문은 95%나 같고 유전자는 2012년 캐나다의 맥길 대학교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인간 게놈이 60억 개로 이루어졌는데 359곳만 다르다니 거의 같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지문은 임신 4개월째 만들어지는데 같은 뱃속에 있다고 하여도 암령이나 태아의 위치에 따라 5%가 달라진다고 한다. 사실 나, 형수 셋은 고교 동창인데 그 시절에는 내가 형수와 같은 반이어서 더 친하게 지냈다. 대학 들어가던 해에 IMF가 터져서 아버지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자 갑자기 가장인 아버지가 실업자가 되었다. 그 형편에 둘이 대학에 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형은 공부를 잘해서 서울 스카이 대학에 갈 학교의 기대주였는데 집에서 다닐 수 있고 취업이 보장되는 지방의 교원대를 지원했다. 늘 실력으로 형과 견줄 수 없었던 나는 알아서 일찌감치 포기해버렸다. 구급 공무원 시험을 보고 야간 대학을 다니면 더 빠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철없는 생각을 했다. IMF로 경제가 나빠지고 실업자가 늘다 보니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 형이 재학 중 군 복무를 하고 대학을 졸업한 후 교사로 발령받을 때까지 6번을 연거푸 떨어졌다. 나는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고 다행히 방위로 빠졌는데 피곤해서 책을 붙들고 졸다 보니 합격하는 게 도리어 이상한 일일 수밖에. 시간을 활용할 욕심으로 방위받은 게 잘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할아버지는 사내 새끼가 방위가 뭐냐고 일갈하셨고 아버지도 사내는 군대를 다녀와야지 철이 나는데 라고 한 말씀 하셨다. 김진배 인생이 뭐 그렇지 사주팔자대로 산다는 것은 순구라다. 사주 명리학대로라면 형하고 나는 10분 차이지만 같은 시인이 같은 운명이어야 한다. 형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손이라고 특별 대우를 받았다. 공부도 잘해 대학 가서 발령받고 나는 10분 차이인데도 뒤따라 나와서 형의 젖 빼앗아 먹는다고 늘 뒷전이고 누가 이런 태생적 마이너리그의 서름을 알까? 그게 내 탓인가? 인생 참 얄궂다. 형은 대학에서 한때 내 친구였던 형수를 만나 캠퍼스 커플로 졸업과 동시에 결혼하고 부부 교사가 되었다. 그 시절 경제가 불안하니 중소기업 소리를 듣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나는 6수 만에 구급 공무원 시험에 겨우 합격하고 야간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다. 학원 다니며 육수를 하던 해에 6살이나 어린 아내를 만났다.
동갑내기가 아니라 어리고 귀여운 아들을 만난 것이 저나 위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팔자는 뒤집어도 팔자라고 하더니 그 말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은 결혼하자마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 대를 잇는 장소 낳았다고 집안의 경사라 했는데 우리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둘 다 검사를 받았는데 내게 문제가 있었다. 더 정확하게는 정자의 수가 적어 임신할 확률이 낮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이가 지긋한 의사는 고엽제 환자 비슷하다고 했다. 그제서야 아버지가 월남전 파병 용사라 지금도 보훈병원에 다니시는 게 생각났다. 그래서 어머니가 임신하지 못해 할머니의 구박을 받다가 뒤늦게 우리 쌍둥이 형제를 낳았구나 하는 생각에 미쳤다. 한날 1시에 태어났는데 먼저 태어난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아들을 쑥쑥 낳고 10분 늦게 태어난 나는 고엽제의 영향으로 임신이 안 된다고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운명이 불가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긴 형은 나보다 7년이나 먼저 모레도 소아가 될 한창 나이에 결혼했으니 비껴간 것인가. 의사는 정자를 채취해 인공수정은 가능하나 확률이 낮고 잘못되면 기형아를 출산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아내와 나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아내는 요즘 출산하기 전 매월 검사로 정상인지 확인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입양하기보다 고통스러워도 일단 인공수정하여 당신과 나의 아이를 갖고 싶다고 했다. 고통스러운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하고 이제는 그만 접어야겠다고 생각하던 순간에 안착이 되었다. 인생이란 게 포기하고 다른 길로 접어들려 할 때 손짓한다고 하더니 내게도 시는 예외가 아니었다. 날아갈 때 기뻐서 사람들이 쳐다보는 줄도 모르고 아싸 소리를 질렀다. 아내는 새벽꽃잎에 구르는 이슬방울 같은 눈물을 흘렸지만 기쁨은 잠시고 다시 기형하면 어찌할까 하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매월 산부인과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태아 사진을 보여주며 정상이라고 했다. 우리 부부는 아직 종교가 없었는데 보이지 않는 지구상의 모든 신께 날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다. 더 큰 고통을 주지 않으시려는지 드디어 경이로운 새 생명을 안겨주셨다. 우선 이목구비가 제대로인지 손가락 발가락이 10개씩인지 확인했다. 그렇게 마음을 졸이며 어렵게 태어난 아이가 이제 6살이 된 보석 같은 민지다. 제 사촌 오빠인 준섭이와 무려 10살 차이가 난다. 지방을 대충 써놓고 나니 할 일이 없어 형의 방에 들어갔다. 형은 늘 지나치게 깔끔한 편인데 이사한 지 얼마 안 되어서인지 책상 위에 책과 노트가 섞여서 쌓여 있다. 담배 한 대가 간절하여 주머니로 손이 갔으나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쏘아보던 19층 여자 눈초리가 느껴져 손을 얼른 뺐다. 쌓인 책 속에 좀 두툼한 노트 중 한 권을 빼들었다. 놀랍게도 오래도록 써온 형의 일기장이다. 펴든 곳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심경을 토로한 부분이다. 꿈꾸던 S법대를 지원하고 싶다. 그러나 아버지도 실직한 상태인데 법조인이 되려는 내 꿈을 위해 서울로 가는 것은 만용이다. 사법고시를 패스하면 할아버지가 그토록 바라시는 가문의 영광이고 학교의 명예도 올릴 수 있지만 지방에서 수재로 인정받아도 합격을 장담할 수 없고 합격을 해도 장학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보장은 더더군다나 없다. 하나도 아니고 진배와 둘이 진학해야 하는데 서울 진학은 포기하는 게 맞다. 이제는 장손인 내가 이 집안의 대들보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몇 분 늦게 태어나서 늘 내 뒤에 가려진 진배의 앞길도 더 주어야 한다. 장학금을 탈 수 있고 취업이 보장되는 이곳의 교원대에 원서를 내는 게 최선이다. 학교의 명예를 생각하라고 선생님은 말씀하시지만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 아니든가.
쓰면서 울었는지 몇 군데 얼룩이 져 있었다. 나는 눈에 무엇이 들어간 듯 더 읽을 수가 없었다. 가끔 심사가 뒤틀리면 성배야 하고 이름을 불렀지만 10분 차이라도 형은 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겉으로는 온실의 화초같이 여려 보이는 형이다. 그가 옛날에 철이 들어 이렇게 내 걱정까지 하며 가장으로서 책임지겠다는 결심을 한 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다. 장손이라는 우대가 은연중 책임감을 깊이 심어준 것인가. 형이 퇴근했는지 목소리가 들려 얼른 밖으로 나왔다. 형의 얼굴을 마주보는 게 멋졌고 정말 형 같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내 표정이 이상했는지 형은 쑥스러운 듯 일찍 왔네. 나는 아이들 자율학습 끝나고 오느라 하더니 방으로 들어간다. 어려서부터 매일 책만 붙들고 있던 샌님 같은 형을 꼬드겨 하루는 마당에서 딱지치기를 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내가 이길 수밖에. 매일 무엇이든 잘한다는 소리만 듣고 놀 줄도 모르는 형이 딱지를 다 잃더니 분해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마침 마시를 가셨던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다가 보시고 나를 야단치셨다. 심통이 나서 그때부터 성배야 이름을 불렀다. 그러다가 1분을 먼저 나왔어도 당연히 형이지. 안동김씨 양반 가문에서 장손한테 그 무슨 막말이냐고 할아버지한테 된통 혼이 났다. 할머니는 방에서 떼창을 통해 다 보셨는지 나한테 분하지 않느냐며 내 마음을 할미가 다 안다고 토닥여 주셨다. 그런데 그때 할머니를 보면서 어른들은 도통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아이를 못 낳는다고 며느리를 구박했다는데 어렵게 쌍둥이를 낳은 이후에는 또 쌍둥이를 낳았다고 못마땅해 하셨다고 한다. 정짐은 문골이 있는데 한지를 오리고 유리를 붙인 떼창을 통해 날마다 며느리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마당 쪽 떼창으로 내다보고 걸음걸이까지 트집 잡았고 부엌 쪽 떼창을 통해서는 쓸데없이 양념을 많이 넣는다고 타박하셨다. 어느 날은 개울에 빨래하러 가서 비 오는데 늦게 왔다고 마당에 던져서 벌겋게 흙물이 들어 다시 빠느라 고생했다는 소리도 들었다. 어느 명절엔 처음으로 인절미를 했는데 어머니가 고물을 묻히며 맛을 보셨나 보다. 너 먹으라고 한 줄 아냐며 소리를 질러 어머니가 살에 들린 후로는 떡을 일절 드시지 않았다. 그렇게 며느리를 시집살이를 시키면서도 며느리가 낳은 손자 쌍둥이 동생인 나의 역성을 드셨다. 가부장제가 당연하던 시절이라 장손만 책으로 아는 할아버지한테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대단하시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일찍 돌아가시고 오늘이 할아버지의 기제사이다.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는 뵐 수 없으니 생각날 때도 있지만 그때는 매일 안동김씨 양반 가문으로 시작해서 낙동강 오리알로 끝나는 훈육이 싫었다. 할아버지는 늘 반주로 시작해서 종일 술 담배를 가까이 하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정도가 더 심해지셨다. 술이 잔뜩 취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시는 게 지겨웠는지 아버지는 술 담배를 의식적으로 멀리했다. 권세를 지키려고 15살 아이를 66살 왕한테 후비로 시집 보내고 온갖 사악한 짓을 한 가문이 뭐 자랑할 곳이 있어요. 한 번은 당돌하게 이렇게 말했다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며 그런다고 할아버지의 긴 담뱃대로 사정없이 얻어맞았다. 할아버지는 일본 놈들이 사용하던 것이라며 짧은 담뱃대인 곰방대는 쓰지 않고 장간죽이라고 부르는 긴 담뱃대를 주로 쓰셨다. 그때는 내가 담배 맛을 모르던 때라 일본을 통하여 들어온 담배를 끊으면 될 걸 나를 때리려고 장간죽을 사용하시나 하는 생각까지 했었다. 부존재가 존재의 가치를 일깨운다고 할아버지의 말씀 덕에 내가 유식한 사람으로 기억될 기회가 있었다. 한 번은 국어 선생님이 수업 시간 말씀 끝에 낙동강 오리알의 유래를 물으셨다.
나는 할아버지한테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서 얼른 손을 들고 천연덕스럽게 대답했다.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 진지를 점령하고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었어요. 낙동강변 낙동리에 배치된 국군 부대 앞에 한 개 대대 정도의 인민군이 낙동강을 건너기 위해 필사적인 도하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유엔 항공기에서 네이팜탄을 퍼부어 적진지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렸어요. 신이 난 국군 용사들은 기관총의 총열이 벌게질 때까지 사격을 계속하였답니다. 이때 항공기에서 떨어지는 포탄과 국군의 사격으로 적이 쓰러지는 모습을 바라보던 중대장 강영걸 대위는 갑자기 큰 소리로 야, 낙동강에 오리알 떨어진다 라고 인민군을 조롱한 말에서 유래했답니다. 국어 선생님께서 크게 칭찬하시고 김진배 대단하다. 그부들의 소리가 들렸다. 그때부터 문을지십으로 불렸다. 한 가지를 알려주면 10가지를 안다고 하니 할아버지의 좋은 영향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이러니하게 낙동강 오리알을 줄인 나고 또는 왕따라고 부르는 녀석들도 있었지만 말이다. 하긴 그때도 형과 한반이었다면 어림도 없는 일이다. 나는 동기유발이 되었는지 플라세보 효과인지 국어 과목을 좋아하고 누구보다 잘했다.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며 굽는 과라는 국문과를 목표로 세우기도 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IMF로 아버지가 실직자가 되었으니 내 꿈은 좌초되었다. 공무원 시험을 7번 만에 겨우 턱걸이했지만 그 덕에 지금도 가끔 유식하다는 소리를 들으니 조상의 음덕이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꼭 집어 말하면 할아버지 덕이니 나만 괜히 미워했다고 치부할 수도 없다. 제사를 지내는 자시가 되었다. 가정을 해 준칙이 생기고 거기에 맞춰 일찍 제사를 지내는 집도 많은데 우리 집은 그대로이니 안동 김씨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 해외 출장 중인 서울 작은아버지는 아예 못 오셨지만 아들 둘과 며느리 둘이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도 아직 변함이 없다. 아버지가 제수가 되시어 형이 잔을 올리고 조카 준섭이가 잔을 올린 다음 내가 잔을 올린다. 이게 제례인데 어린 민지가 하던 말이 떠올랐다. 왜 준섭이 오빠가 먼저 해? 준섭이 오빠한테 우리 아빠가 작은 아빠잖아. 나 다음부터 안 와. 어린애가 자존심이 상했던지 오늘도 외가에서 논다고 하며 오지 않았다. 형의 일기장을 보고 풀어졌던 마음이 다시 장손 우선이라는 유교 문화에 거부감이 일면서 부하가 끌어올랐다. 당연하다 할 수 있는데 어려서부터 장손이라는 특별 호칭으로 불리는 형 옆에 있다 보니 괜스레 차별받는다는 쌓인 감정이 불쑥 고개를 쳐든다. 철상하고 운복하신 아버지가 할아버지 생전의 무용담을 들려주셨다. 너희 할아버지는 참으로 용감한 분이셨다. 6.25가 일어나던 해에 입대하셨는데 압록강까지 진격하여 적과 싸우셨어. 중공군이 밀고 내려와 남아있는데 경북 영천 신령지구 전투에서 적의 전차 3대를 파괴하는 혁혁한 전공을 세워 화랑무공 훈장을 받으셨지. 참 대단한 분이셨어. 너희 할아버지 같은 그런 애국 애족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 나라가 존속되는 거야.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없다고 늘 떨켜 이야기를 하셨지. 하지만 그 후유증으로 여생을 병원 출입하시다가 일찍 돌아가셨으니 안타깝지. 돌아가시던 날도 더 가까운 병원으로 모시고 가려 했는데 할아버지께서 치료비 혜택이 있는 보험병원으로 가신다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놓친 것 같아서 죄인된 심정이란다. 할아버지에 이어 아버지도 월남전 참전을 하셨으니 자랑스러운 병력 명문가이지요. 어머니가 결혼하고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 애태우다가 저희가 겨우겨우 태어났지만 저희는 덕분에 평화시대를 잘 살고 있어요. 고엽제 피해가 심한 분은 아예
못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착실한 장손형이 동조했다. 참 악몽 같은 나날이었지만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다. 세계 평화와 자유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540만여 파병 연인원 중에서 5만 8천여 명이 사망하고 30만여 명이 상처를 입었으니까. 그 대가로 외화 수입이 국가 경제 발전에 상당히 기여하여 고속도로가 건설되었어. 또 국민소득이 103달러의 세계 최빈민국에서 404달러로 높아졌다고 하고.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수도 없이 들었고 길 때마다 들어서 귀가 따갑도록 들은 이야기이다. 나는 또 그 이야기라고 헛기침했다. 매일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저릿하다고 절절 매시면서 그깟 세부치 화랑무공 훈장이 무슨 소용이랴. 어느 날은 아프다고 소리질러 고나게 잠든 손자를 깨워 허리 밟으라 했고 술 취하면 내 청춘을 누가 보상하겠냐고 하소연했으면서 관심 있게 들었으면 암기도 할 텐데 나는 귀를 막고 있었는지 낙동강 오리알만 정확히 기억나니 꽃노래도 자꾸 들으면 듣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었는지. 음복하고 설거지가 끝나니 새벽 2시가 가까웠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졸음을 참으며 마지막 빛을 뿜어내는 별이 유난히 청청하게 따라왔다. 6.25 참전 화랑 무공훈장 받으신 조부에 올란파병으로 나라 사랑을 보여준 부친? 그런 자랑스러운 분들의 자손이면서 당신은 담배도 못 끊어요? 나는 아이한테 해롭다고 해서 결혼하면서부터 당장 끊었잖아요. 저녁 엘리베이터에서 보던 여자의 눈초리와 똑같은 매서운 표정으로 아내가 닥달한다. 이참에 한번 끊어봐. 포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이대가 부상 없이 살아 돌아와 아픈 몸이지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그런 분들의 유전자를 이어받았으면서 담배도 한번 끊어보려 하지 않는다는 게 부끄러웠다. 그분들은 참전 용사이니 스트레스를 술이나 담배에 의존했을 수 있다. 물론 흡연하는 그분들을 보고 자라서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건 핑계에 가깝다. 내가 담배를 처음 배운 것은 고1 때 화장실 뒤에서 왕따가 되기 싫어서였다. 아직 한 번도 피워보지 않았는데 무시당할까봐 피워보았다며 입에 물고 콜록거렸다. 입에 대기만 해도 기침만 나지 별맛을 몰랐는데 공무원 시험에 연거부 떨어지며 담배와 절친이 되었다. 6번째 발표가 나고 학원 옥상에 올라갔는데 하얗고 긴 손가락으로 담배를 피우던 여자의 모습이 광고 모델처럼 섹시했다. 다시 보니 같은 공시생인데 시선을 의식했는지 담배 한 개비를 건넸다. 그녀와는 쉬는 시간마다 담배와 커피로 자연스레 옥상에서 만났다. 요즘 말로 여사친이 부부가 되었으니 담배가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고 궤변을 늘어놓곤 했다. 이제껏 스스로 만든 열등감의 울타리 안에 갇혀 지냈는데 이번에는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시던 떨켜 흉내라도 한번 내보고 싶다는 충동이 불현듯 솟아올랐다. 머릿속에 입력된 형의 일기장이 너는 할 수 있다고 무언의 격려를 하듯 등을 두드렸다. 이튿날 남은 담배 개비를 가위로 싹둑 자르고 용감하게 금연학교에 등록했다. 담배가 우리 몸에 해로운 이유를 설명하고 폐활량을 측정했는데 금연하는 사람들보다 폐활량 수치가 훨씬 낮았다. 하루 1개에서 4개비의 담배도 폐를 망가뜨린다는데 나는 10여 년을 그보다 훨씬 많이 피웠으니 본인은 당연히 나쁠 것이고 가족이나 주변에서 간접 흡연을 하는 사람도 똑같이 나쁘다며 폐암 사망률부터 관련 병명을 나열했다. 담배 연기로 검게 걸린 폐를 보여주는데 끔찍하고 덧정이 없었다. 그런 다음 금연 서약서를 작성했다. 연이어 금연 10계명을 복창했다. 오늘은 무조건 피우지 말자. 자신감을 가지고 유혹에 맞서라.
실패를 미리 걱정하지 마라. 금연 패치와 사탕을 주었다. 담배가 생각날 때마다 사탕을 먹게 되니 살이 찌는가 싶어 자연스레 운동하게 되었다. 아파트 헬스장에서 옆에 할아버지가 자꾸 손바닥을 들여다보아 눈길을 주었더니 잊을까봐 반복 학습을 하는 거라며 손바닥을 펴 보였다. 소식, 웃음, 감사, 긴 호흡, 근력운동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렇게 하면 무병장수해서 자식들 부담 주지 않는데요. 젊은이는 일찍 터득했으니 기특하네요. 우리는 쓰리고 세대라 이렇게 써서 다니지요. 어르신, 쓰리고 세대가 뭐예요?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라. 나이 먹으면 자연적으로 잊어버리고 흘리고 삐지고 한 데서 우스개로 쓰리고 세대라 해요. 라며 웃으셨다. 아내도 내가 기분이 안 좋아 다시 담배를 피울까봐 의식적으로 비위를 맞추는데 싫지 않았다. 나는 이때까지 장손이 아닌 동생이라 뒤전으로 밀렸다는 핑계로 뭐든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하지 않았다. 한번 끊으려는 시도도 해보지 않았는데 담배만은 먼저 끊어서 흡연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형에게 자발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겠다는 자존감이 일었다. 1개월이 지나니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 특별한 이상이 없어서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큰 소리를 쳤다. 하루는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진탕 먹고 몸을 가누지 못하자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부축했는데 그를 걷어찼다고 한다. 기가 막혀서 야단을 치자 주먹으로 얼굴까지 가격했나 보다. 아내가 늦게까지 기다리다 깜빡 존 후 스마트폰을 보니 모르는 전화번호가 여러 개 찍혀 있었단다. 불길한 예감에 전화하니 씩씩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경찰 부르겠다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아내가 급히 쫓아 내려가서 보니 기가 막히더란다. 이튿날 새벽 아내는 혼자 계실 테니 가서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빌고 일 커지기 전에 전해주라며 100만 원이 든 흰 봉투를 주었다. 피보다 더한 돈이라는 소리를 하는 아내지만 이렇게 위기에 강하다. 이튿날 각서까지 받아두어 일단락 되었지만 이후 아내한테 큰 약점이 되었다. 할 말이 없는 나는 그게 금단 현상 아니겠느냐고 헛소리했다. 이후 아내는 그 사건은 쏙 빼고 담배 냄새가 나지 않아서 우선 좋다. 옷주머니가 깨끗하고 옷에 담배재가 튀어 구멍날 염려가 없어서 좋다고 광고한다. 같이 시작한 동료들이 독하다고 혀를 내두르는데도 싫지 않았다. 뭐든 진배나 다름없다고? 형은 성배라 다 이루고. 가끔 이름을 가지고 놀리던 친구들이 떠올랐다. 나도 그렇게 말하는데 익숙했으니 의지 없음을 괜스레 이름에 핑계대고 살지는 않았는지. 담배 끊었다고 주위에서 신기하다거나 인간 만세 소리까지 하니 으쓱해졌다. 양치질할 때 우선 헛구역질이 올라오지 않는다. 민지가 보는 친구들마다 자랑하니 내가 정말 좋은 아빠가 된 것 같아서 흐뭇하다. 거울을 보며 거울아, 거울아, 내가 정말 그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이냐? 물어보고 싶었다. 추석이라 할아버지 기일 후 2달 만에 다시 형네 집에 가게 되었는데 아내는 코로나 방역 부서라서 꼼짝할 수 없게 되었다고 혼자 다녀오란다. 코로나로 차례 지내지 않는 가정이 많으나 우리 집안에 그런 말은 없으니 선물 꾸러미를 챙겨 들고 형네 집으로 갔다. 담배 피울 일이 없으니 지하에 차를 댔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려는 찰나 인근 C 교복을 입은 학생과 어머니인 듯한 여자가 재빨리 탄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모르는 남학생이 인사를 하는데 어머니인 듯한 여자가 아니, 너희 선생님이시라고? 지난번 공터에서 담배 피우시던 18층 사시는 분이신데? 그러고 보니 저번에 뱁새 눈으로 째려보던 19층 사는 여자인 것 같은데
내가 뚝눈인 데다 마스크를 써서 미처 알아보지 못한 것 같다. 담배 피우던 사람은 맞는데요. 저는 다니러 왔습니다. 내가 쌍둥이 형제라 학생이 착각했나 본데 형이 교직에 있고 형은 담배를 피우지 않아요. 생각지도 않은 거짓말이 솔솔 나왔다. 선이라 생각하니 죽은 공명이 살아있는 중달을 이겼다고 하던 삼국지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입은 심신의 상처로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떨켜 이론을 말씀하는 것에 질색했으면서 어느새 장손을 위한 코스프레를 하는 자신이 가서로웠다. 집에 들어서기가 바쁘게 온 식구들이 입을 맞춘 듯 담배 끊었다며? 큰 소리로 맞이한다. 형수는 삼촌 얼굴이 더 좋아졌네요. 형만한 동생 없다고 하더니 동생만한 형 없다고 바뀌었나 봐요. 사람이 그렇게 강단이 있어야지. 당신 이제부터 동생한테 배워요. 호들갑을 떨며 은근히 일찍 온 형을 나무랐다. 나는 은연중 담배 안 피우는 사람으로 굳혀졌다. 형, 하필이면 엘리베이터에서 19층 사는 학생을 만났어. 형네 학교 다니는지 나한테 인사를 하더라고. 그 엄마가 지난번에 째려보더니 오늘도 공터에서 담배 피우던 사람이라고 지칭하대. 그래서 내가 맞고 형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했어. 학생 생활지도 않은 선생이 담배 피운다고 하면 되겠소? 이 기회에 한번 끊어봐. 별것도 아니야. 마음먹게 달렸더라고. 형은 담배 주머니로 손이 가더니 나를 자기 방으로 부른다. 야, 그런 거짓말을 하면 나는 어떻게 해? 나는 사실 몇 번 시도해봤는데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금연이더라. 선생은 담배 피우면서 애들한테 피우지 말라 할 수 있겠소? 요즘은 참 텔레비전에서 노담이라 광고하더라. 선생이 먼저 본을 보여야지. 다른 거 모두 모범생이면서 왜 그걸 못한다는 거야? 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도 끊었는데. 봐, 지금 위층에서 저렇게 뛰는데도 담배 피우는 죄로 아무 소리도 못하잖아. 나는 이제껏 살면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한 적이 없다. 좋은 방향으로의 권유랄까 유도하는 것을 형한테 처음 해보았다. 그런대로 자존감이 살아나서 정말 담배 끊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토요일, 형수가 내 생일을 축하한다며 좌구상 근처에 좋은 곳이 있으니 차를 가지고 우리 집 앞으로 오겠다고 전화했다. 휴일에도 출근하는 형이 마침 쉬는 날인가 보다. 모처럼 교회로 나오니 찬바람이 목덜미를 스치는데 공기부터 다르다. 울긋불긋하던 단풍은 어느새 칙칙하게 물들어 내동댕이 쳐져서 밟히고 있다. 나무들은 마지막 열정으로 고운 모습을 보여주고 미련 없이 이별한다. 혹독한 추위를 몰고 올겨울을 예감하며 떨켜를 만들고 섭리대로 새봄을 위한 걸음이 된다. 잎이 뿌리에서 나왔고 생을 다한 후 떨어져 다시 뿌리로 돌아가니 만물은 생명을 다하면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뜻의 성어 낙엽 기근이 생각났다. 구불구불한 드라이브 코스를 올라 명상의 구름다리라는 출렁다리를 건넜다. 총 연장 230m라는데 다른 곳과는 달리 흔들림이 없어서 안정감을 주었다. 데크 계단으로 조성된 거북바위 정원을 오르는데 하얀 자작나무 숲이 비파 소리를 낸다. 형은 앞서가며 담배 생각이 나는지 연신 주머니로 손이 가나 간신히 참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나뭇잎 떨어지는 것을 가리키며 떨켜가 되어야 한다고 산 교육을 하셨을 것이다. 시몬, 너는 아는가? 낙엽 밟는 소리를. 구루몽의 시어가 절로 나왔다. 나뭇잎마다 살아온 사랑과 온유를 뿌리며 무건으로 잦아들고 있다. 자작나무 테마숲길에서 등산을 시작하면 2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벌써 옅은 박모가 내려앉으니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예약한 식당으로 갔다. 구수한 능이 백숙은 명불허전이었다. 좋은 육식에 반주가 어울리나 술을 마시면 형이 담배가 간절해질까봐 형수가 의식적으로 시키지 않는다. 나도 모르는 채 시치미를 뗐다. 주말이라 그런지 차가 계속 밀려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달려가더니 앞에 가는 여자의 핸드백을 날치기 해서 달아난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나는 재바르게 차에서 내려 오토바이를 뒤쫓았다.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지 않고 질주한다. 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차가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았다. 나는 날치기범을 가격하고 뒤에서 팔을 잡아서 틀었다. 경찰이 다가와서 훌륭한 시민 덕에 날치기범을 잡았다고 신원을 확인했다. 훌륭한 시민이 되려고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 무척이나 쑥스러웠다. 재차 묻는데 할아버지의 모습과 형의 일기장이 떠올랐다. 마침 형의 차가 뒤따라와 얼른 이름을 댔다. 김성배라고. 차에 타는데 아내가 왜 큰아빠 이름을 말해? 이상하다는 듯 물었으나 별거 아냐. 아내가 그때부터 겁도 없이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하면 어떻게 하냐며 만약에 일이 나면 자기와 민지는 어쩔 거냐고 자글자글 다그쳤다. 삼촌 참 대단해. 아직도 고등학교 시절 달리기 실력이 그대로 살아있어. 그때 하도 빠르고 체격도 좋아 뛰는 폭격기라 했는데. 동서 몰랐지? 참 대단한 남편하고 사는 줄 알아. 담배 끊었지? 목숨 걸고 좋은 일 하지. 형수는 형 들으라는 듯 칭찬했다. 얼마 후 형은 훌륭한 시민으로 포상 추천되었다. 물론 양심적인 형은 그 자리에 가지 않았지만 훌륭한 모범 시민으로 뉴스 시간대와 신문을 장식했다. 나는 자신의 작은 선행에 도취해서 치중의 할아버지에 대한 거부감이 손에 쥔 얼음처럼 스르르 녹아내렸다. 얼마 후 형은 최연소 교감으로 승진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그 후 문제가 발생했다. 표창이 가점되지는 않았을 텐데 누가 교육청에 투서했는지 쌍둥이라는 말이 퍼지고 엉뚱한 추측이 난무했다. 아무 죄 없는 형을 괜스레 낙동강 오리알이 되게 할 수는 없다. 할아버지도 둘째 손자가 떨켜를 잊지 않았다고 하늘나라에서 흐뭇해하실 텐데 어디서부터 꼬인 건지. 하지만 제 아무리 똑똑한 CCTV도 쌍둥이를 구별해낼 수는 없으리라. 탐진치를 벌인 우리를 보라는 듯 마지막 남은 잎이 팔랑거리며 떨어진다. 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영희 작가님은 한맥문학 수필로 등단을 하시고요. 26회 동양일보 신춘문예 소설 부문에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훈훈해지셨나요? 굉장히 따뜻한 소설이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형제애가 많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지해 드리려고요. 제가 요즘 긴 장편을 준비하느라 틈틈이 장편 녹음하고 영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만만치 않은 작업임을 실감하면서 고군분투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하소담 채널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 그때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소담은 또 다른 소설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